네, 어제 그 최순실 특검법 통과됨에 따라서 검찰이 조급해진 건가요? 아니면 검찰이 이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은 건지 오늘 오후에 잠시 전에 최순득 씨의 그 조카가 아니죠. 최순득 씨의 딸이죠. 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의자다 이런 것을 뭐 인정하는 그런 뜻을 비쳤는데요. 검찰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허영범 전 국회 대변인,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현경병 전 의원, 이민선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이 좀 바뀐 걸로 보이죠? 전 느낌이 좀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 빼고 네. 그 가족 중에 이제 유일하게 지금 검찰에 체포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정유라도 그렇고 네. 저 정윤혜 씨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 인터뷰만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검찰이 지금 뭐 내일 기소한다, 모레 기소한다 이런 마당에 이제 와서 그 체포하는 게 저는 뭐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특검법이 22일 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다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특검이 임명하면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의 모든 업무는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네. 검찰은 손 떼야 돼요. 네.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해가지고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죠.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 게요. 그 전에 이제 어떤 혐의로 체포를 됐는지 정도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웠다는 그 센터 이름이 횡령죄 같던데요, 보니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잖아요. 이제 이 센터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각종 이권을 노리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정부로부터 6억이 넘는 돈을 바로 받았었죠.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예. 바로 받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조사를 받은 최종 차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이 영재센터에 지원을 해라라는 압박을 했다는 혐의로 이제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이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왜 장시호 씨는 끊임없이 언급이 되는데 검찰은 찾을 생각도 안 하느냐라고 했는데 언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전격 체포가 돼갖고 이거는 뭐 최순실 씨나 뭐 박근혜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검찰이 쫓기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조금 올려놓고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확실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동안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장시호 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만들면서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가 그걸 공급을 유용한 게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처리 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채권들이 정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3인방 중에도 지금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빼고는 2명이 다 귀가 조치돼서 밖으로 나와 있죠. 네. 우병우 전 수석 그렇지, 김기춘 전 실장 그분 그렇지. 그리고 또 최유라 씨 가족도 최순실 씨 가족도 최순실 씨 빼고는 이제 한 명 더 들어간 겁니다. 가족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쫓겨서 하는 일정한 모양 갖추기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겠죠. 원래 왜냐하면 검찰들이 가족을 동시에는 체포를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가족 중에 한 명만 대표 그렇게 하거든요. 최순득 씨 대신에 장시호 씨. 그러니까 그동안은 최순실 씨 때문에 좀 안 한 면이 있었어요. 예컨대 부부가 동시에 사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검찰은 대체로 둘 중에 한 명만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애 키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나름의 관례였는데 네, 이건 깬 그러면은 거죠. 정유라 씨를 체포 안 하는 것도 지금 최순실 씨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됐기 때문에 안 하는 아니요, 그거는 그런 아직 영향력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진 않을 겁니다. 분위기도 그거는 있다. 이혼하셨기 때문에 그쪽은 이혼하셨기 아니, 때문에 정유라 씨 얘기하는 거예요. 정유라 씨. 그렇죠. 그건 그런 그렇죠. 것도 그거는 영향력이 크죠. 있다, 이렇게 그건 보면. 큽니다. 근데 이게 네. 전체적으로 뭐 검찰이 일단 언론을 좀 쫓아가는 모양새는 지금도 바뀌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뭐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야말로 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김종 차관이 구속됐고 김종 차관 구속된 사유를 보면은 삼성그룹이 16억 원을 장시호 씨 영재센터에 지원하도록 압박을 했다.
김종 차관의 구속 사유가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에 장시호 씨도 지금 검찰의 칼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이 16억 삼성 지원과 함께 6억 5천만 원 정부 지원이 1년 만에 나왔다는 것. 네. 내가 이러한 자금들을 횡령했다는 것.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고 다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검찰이 공소장에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한 30% 정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해왔던 이 정도는 기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치 한 30% 정도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뭐 교육부에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들 마음 좀 시원하게 했어요. 그건 좀 마음에 듭니까? 그 그건 뭐 이대 예, 이대 이대 입백 다 취소시키라 하고 그죠? 취소시키라. 18명 교수들 다 고발 아니면 중징계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절차에 따라서 네. 이제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18명 명단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시원하다는 생각이 그것도 아닙니까? 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 다른 각도에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청담고를 다닐 때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체육 선수라 할지라도 참석해야 되는 법정 수업 일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3 때 같은 게 딱 17일 출석했어요. 17일 네. 확인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지금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를 하려고 하는 방침을 밝혔어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교육부 조치는 하나 많아요. 원천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면 대학 입학과 대학 재적 기록 자체가 다 취소됩니다. 뒷북치기입니다. 아 이거 다 계산하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밖에 교육청하고 안 다 보이죠. 조절해가지고 너 이렇게 할 거니?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래도 18명 교수 중징계하고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고발 조치하고 총장도 검찰에 넘기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난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 그 부분은 좀 제 말이 맞죠? 예, 예.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평가할 만하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라고 언론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그러니까 뭐는 사실이고 뭐는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밝혀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밝히지 않고 오히려 좀 이런 식으로 일종의 땜빵하는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여론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게 우려되는 네. 상황이죠. 근데 장시호 씨도요. 지금 연대 특혜 입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거의 미치였고 저희가 그 승마협회 뭐 고위 관계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전 인터뷰 할 때는 이건 더 정유라 씨보다도 말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하겠다고 이제 전화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뭐 겁이 나서인지 하여튼 뭐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무산이 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저도 그 무슨 전부 가가 이렇게 돼 있더만요. 성적이 16개 중에 아, 14개가 성적이 가더라고요. 수미양가에서 갑니까? 전부 가로 돼 있어요. 네, 근데 16개 전부는 아니고 네, 예, 14개가. 2개 빼고. 예, 2개 빼고 두 개는 양인가요? 양이 있고. 네. 근데 아, 저는 뭐 체육 특기생이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이제 체육 특기생은 그 분야에 네. 체육을 잘하고 그런데 장시호 씨는 의외로 언론에 이렇게 영재센터 때문에 알려져 있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네. 그 아까 이제 장시호 씨를 이번에 체포한 것이 어떤 의미냐 그랬는데 사실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정유라가 취소되는 것도 우리가 이걸 뒤집어 보면요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한 일들의 상당 부분이 딸과 연관이 돼 있어요. 맞아요. 정유라를 위한 거고. 예, 딸을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되겠다. 뭐 승마 선수로 네. 출세시켜야 되겠다. 모든 거기에 연관돼. 그게 2015년에 들어와서부터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전에는 대부분 딸리 얘기예요. 딸리 얘기 그리고 저 대통령 주사제 뭐 이렇게 네. 심부름하는 수준, 옷 갖다 주는 수준인데 2015년에 들어오면서 희한하게도 장시호 씨가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만든 것도 2015년 5월이고요. 네.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 만나가 출연금 내라고 부탁한 것도 7월이고요. 네. 다 그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의 그 사업적인 연관성이 2015년부터 시작된다는 게 참 저는 좀 뭔가 시사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사건의 어떤 우리가 실체적 지지라고 늘 얘기하는 근데 다가서는 한 발 다가서는 의미는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또 진술을 거부하니까 그걸 압박. 네, 연대 그 특례 입학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요, 우리 그 연세대학이라든지
뭐 다른 서울의 유수한 대학들이 입학 부정 이야기는 공공연히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도 정언으로는 많이 확인이 되어 있는데 네. 추후에 확인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더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은 그 지금 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고 싶은데 사실 최순실 씨는 최순덕 언니와 요 두 자매가 거의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미 확인된 것처럼 LCT 때도 개를 두 자매가 같이 들고 네. 그리고 차움병원 또 회원을 두 자매가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유라를 굉장히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외동 딸인데. 네. 근데 정유라가 승마를 해서 네. 진로를 해서 체육 특기자로 가도록 권유한 장보인이 장시호입니다. 네. 최순덕 씨의 딸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는 더 우리가 주목하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장시호 씨가 지금 확인된 것 외에도 동계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계에 빨대를 꽂고 문화계의 차은택과 더불어 양강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밝힐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제가 시도와 관련돼서 이제 2015년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돼 있다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제 문화 관련 사업들을 계속 확대하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체들이 사실상 이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올림픽과 관련돼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재센터라든가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 이 단어가요. 이 최씨 일가 때문에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어떤 혐오가 있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국민의 잔치가 돼야 이거 되는 정말 네, 국민의 잔치인데 이분들 때문에 평창 올림픽 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돼버렸어요. 원상이 돼버렸고 제가 아는 분이 아시더라고요. 장시호 씨가 장유진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네네. 중국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은 일단 정말 돈이 많구나. 혼자 사는데 중국에서 이제 60몇 평짜리 아파트에 개랑같이 이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고 두 번째는 성격이 정말 아나무인이었다라는 거랑 장시호 씨가 그 당시엔 장유진이라는 이름을 네. 썼죠. 아니, 그리고 세 똑같은 번째는 사람이니까. 아카데믹한 머리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정말 잔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특히 돈 문제 이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돌면서 친화력이 너무 좋아서 식당을 가면은 옆 테이블 다 흡수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여기는 진짜 보통 내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 사실상 피의자 이런 단어가 언론에 네.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실상 피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검찰이 어떻게든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피의자의 피자도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참고인을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 대해서 피고발자 신분이긴 하거든요. 네. 피고발자 신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피고발자라는 것은 곧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로 전환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차마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뇌물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근데 시민단체들이 이미 고발이 들어갔고 그럼 피고발자란 얘기고 그렇다면 더 이상은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차원에서 사건에 형제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뭔가 검찰이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또 오늘 우리 허영보 전 대변인 얘기 들으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 이제 시간이 다 갔다 이거죠. 마감 시간이 시간이 됐어요. 왜 처음부터 갑자기. 해야지 네. 마감 며칠- 시간에 왜 이러냐. 마감 시간이 됐어요. 갑자기 막 네. 끝에 와서 뛰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면 특검이 출범합니다. 네, 그렇죠. 열심히 지금 막 해봤자 뭔가 좀 늦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검찰 표현에는 어쨌든 그 눈치를 양쪽에서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게 피의자라고 명시를 한 게 아니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의미가 없다라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고요. 구별이 의미 없다. 예. 아니, 왜 구별의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분명히 검찰이 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사실상 피의자라고 그러긴 언론이 해석을 담 하는 넘어가듯이 거죠.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공소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인데 지금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20일 날 기소를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면 이 공소장 안에 공모하여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시를 받아 뭐 이런 표현 들어가면 조금 더 톤 다운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피의자 참고인 이거 비슷하다 뭐 아, 이러면 예. 안 되죠.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0월 말까지도 그 특별수사본부장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가 여론이 바뀌고 특히 촛불 집회가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특검이라든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런 가동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런 중에 나온 게 이 참고인이냐 피해자냐는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이미 혐의 대상자로 보고 유죄가 있다고 확정을 가진 후에 그걸 밝히는 서면 조사가 되는 거고 대면 조사가 되는 겁니다. 네. 통상 검찰에 부르면은 그 조사를 하면서 바로 구속을 해서 그 구치소로 보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요번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참고인과 피해자는 분명히 다른 거죠. 네. 영화 속 이것도 검찰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사실상 이런 단어로 애매합니다. 자, 영화 속 왕의 남자는 여자보다 아름다운 외모에 그 묘한 분위기와 몸짓으로 연상군을 흘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현대판 왕의 남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 사람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정윤회 씨, 최순실 씨 근처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무서운 얘기하네요. 정윤회 씨, 최순실 씨 옆에 가면 사람이 없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그죠? 조홍천 사람이 네, 없어진다는 건지 무슨 뭐 말이 무슨 없어진다는 의미입니까, 건지. 저게? 예. 그런 저 사실관계가 이제 뒤바뀐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이 없어진다 그런 뜻은 아니고 맥락이 지금 끊겨서 그런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깜짝 자, 놀랐습니다. 판넬 첫 번째 네. 왕의 남자들 하나 뜯으시죠. 네. 네, 나는 남자다. 네, 정윤회 씨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에 두문불출하더니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최순실 사태에 대한 심경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언론사에 이제 크게 났죠. 네, 이분 이야기 쫙 들으면서 뭔가 또 한마디씩 또 깨닫는 이야기가 새로운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그 저 신문에 갖고 뭡니까? 난 신문을 제가 네. 봤는데 그 물론 뭐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네. 거니까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읽으면서 이분이 말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자제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면 말을 해야 될 텐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격가지 얘기만 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재산은 그러다가 말 안 하고, 예? 뭐 최순실과 나를 그러니까 그때는 부인이죠. 나를 질투했다 그러다가 말을 안 하고 또 충신과 간신이 종이 한 장 차리고 뭐 충신이 뭐고 간신이 누구 누가 충신이고 간신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선문답 하는 것도 아니고 정윤회 씨는 2014년 네. 정윤회 문건 파동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최순실 씨와 둘러싼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분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최순실 씨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아마 남편이었던 당연하죠. 정윤회 씨일 겁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무엇인가 본인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거나 못하는 거겠죠. 네. 제가 이 인터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알고 있겠죠. 제가 읽는 데가 네. 답답했어요. 제가 보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일 오히려 가장 제가 눈에 볼 띄는 때는 부분은 네. 뭔 말하는지를 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충신이냐 간신이냐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는데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을 한 게 2002년 박근혜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가지고 한국미래연합을 예, 창당해가 대표일 때 비서실장 한 경력이 답니다. 네.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2007년이 대선 그때 경선 앞두고인데 이후로는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나겠다 그러고 가진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게 2014년 2월 25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분이 말씀한 게 대통령 쉽게 말해서 옛날로 치자고요. 여왕도 되기 전인데 충신이 어디 있고 간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본인 기준으로 자신의 지나간 행적과 이후에 벌어진 걸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자기 주관적이라고 아니, 보여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계속 옆에 계셨겠죠. 그렇죠. 그게 제가 예, 볼 예. 때는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덧붙이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산 문제를 하려고 그러다 말았다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최순실 씨와의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최순실 씨하고
1995년에 결혼해가지고 2014년에 이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돼 가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지나가지고 재산 분할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때 최순실 씨 재산이 나온 게 360억 원대입니다. 그때 하려고 대상 재산만 해도. 그래서 제가 볼 땐 재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뭐 그렇게 지금 되겠죠. 이 인터뷰를 근데 지금 보고서는 이 인터뷰의 핵심은 저는 그렇죠. 단어 딱 하나요. 지금 이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띠용 하고 쳐다본 젤러시. 부분은 김 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젤러시. 역시 고대 영문과 네. 젤러시. 모든 사람은 잊어도 저는 기억합니다. 네. 네, 하는 건데. 잊어야죠. 네. 젤러시. 질투 바로 무슨 부분이었냐면은 그분을 보조하는 스타일이 나랑 많이 달랐다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표현을 하더니 최순실 씨가 전 아내도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나를 질투하긴 했다라고 한 부분에 그 질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해석이 분분해요. 그렇죠. 그 질투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대체?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모든 그렇죠. 헤어지게 된 계기 뭐 얘기하면서 이제 질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뭐 충신과 간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거슬리는 면이 있고요. 지금 뭐 봉건 시대도 아닌데 이런 식의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국정농단이나 국정 개입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미도 될 수가 이 있고요.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충신과 간신은 큰 차이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질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정윤회 씨가 인터뷰한 내용 보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내용들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나 있을 땐 최순실이 못 나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5월달 이혼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실제로 그때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었죠. 국정농단, 국정개입은 그 이전에도 계속됐었고 이 질투라는 단어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정윤회 문건이 2014년도 11월 달에 세계일보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게 다시 최근에 TV조선 보도에도 나왔는데 과연 정말 질투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건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가 돼 질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나와에서의 질투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순실 그렇죠. 씨가? 질투의 대상이 그런 중요하죠. 얘기죠. 질투의 대상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마치 그래서 남녀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안 안 볼 볼 수도 있고요. 있는 게 질투의 대상이 너 왜 우리 그네 언니랑 더 친해 나보다 더 아,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도 읽혔어요. 근데 네. 이제 용어가 나오니까요. 이분은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분.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게 심리학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네. 이제 신문에서 거슬리죠. 그 내내 그분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답한 거예요. 본인은 그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질투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 질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이 신문에서 말하는 질투라는 것은 정윤회 씨가 쭉 그 그러니까 1998년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으로 되고 달성해서 당선되고 난 뒤에 네. 쭉 옆에서 보좌한 거는 사실이에요.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쭉 했고 저도 옛날에 기자실을 미래연합에 출입했어요. 아, 네. 출입했고 자주는 못 봤지만 출입했고 했는데 그게 언제 끝나냐면은 2014년 이제 재작년이죠. 네.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그때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는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심부름하고 옷심부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사람으로 2015년이 알고 들어오면서 있었죠. 이제 돈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넘어온단 말이죠.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질투라는 것이 내가 물론 최순실도 가까웠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하는 업무, 일,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질투를 느끼고 정윤회 씨가 빠지고 최순실 씨가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지금 K-미르니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추론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네, 질투. 그다음에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 정윤회 씨는 네. 밀려났잖아요. 네. 밀려났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해야죠. 당연하죠. 네. 그러나 밀려났잖아요. 근데 자, 대통령으로 질투, 잘 안 보는 것 대통령.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제가 자꾸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도 그분은 약하신 그쵸, 분이다. 그쵸. 약한 여자다. 약한 여자를 난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거기에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연결되는 단어가 아닌가 심경적으로 제가 워낙 그 심리학자들하고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연결되는 단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약한 여자란 부분은 그 본인의 생각이신 거고 네. 제가 볼 때 수긍하기 어렵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강한 여자거든요. 그럼요. 이 일관된 논리가 뭐냐면 자기 항변인데 아까 질투란 것도 최순실 씨가 자기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보호자 스타일인데 본인이 할 때는 조용히 뒤에서 마쿠에서 조절하면서 했다는 것이고 최순실은 앞에서 앞뒤 안 가리고 적극 개입을 해서 오늘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그전에도 3인방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정논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논란이. 네. 그런데 사실 2014년 상반기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완전히 정윤회에서 최순실 씨로 바뀌는 거예요. 주역이.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거 같아요. 최순실 씨가 하고부터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개인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분들이 국정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꼭 특징이 뭐냐면 돈과 연계가 돼요. 곳곳에 빨대를 꽂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본질적으로는 도찐 개찐이다. 한 가지 약한 여자를 예. 보면 지켜주고 싶다. 박 대통령을 약한 여자. 내 성격이 좀 이게요, 남자다운 편이다. 약한 여자를 보면 지켜주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대통령을 약한 여자라고 표현해 버리면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드는데 그죠? 대통령은 강한 사람이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표현들이나 의식을 반영하는 이 어휘들이 공적 의식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미스터 프레지던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뛰어넘는 그렇죠. 프레지던트.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분이라고 부르고 있고 게다가 약한 여자고 나는 남자답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 그럼 남자다우면 지금 실체적 진실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개인적 충성 관계로 이런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 준 국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어떤 공적인 의식의 부족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빚어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표현들, 자기 정당화도 약간 좀 합리성을 벗어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그 약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 그럼 우리가 그 약한 여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잠깐만. 이러면 이 부분- 정윤회 입장에서는 정윤회는 강한 남자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제가 일부러 이걸 들고 나왔어요. 네. 우리가 정확하기 위해서. 이분이 약한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내 성격이 좀 남자다운 편이 있다. 약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은.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다 바쳐서 충성을 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박근혜 대통령을 약한 여자라고 칭한 뜻도 유추가 할 수 있지만 이 물리대로 해석하면 내가 이 사나이인데 네. 늘 약한 여자 있으면 내가 지켜주는 그런 사나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약한 여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반론이요. 좀 정윤회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본인 말 따나 아무런 잡음 없이 옆에서 그렇게 보좌 할 정도로 정치권의 그 미묘한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말을 뱉었을 때 기자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기사를 쓸지 예상을 못 하겠습니까? 약한 여자가 서두에 나올 거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약한 여자를 근데 내세운 거예요. 참 보면서 참 행복하시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도 나서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하질 않나. 어떻게 이렇게 호위무사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참 부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정도입니다. 네, 호위무사 아직 없으시죠? 한 개도 없습니다. 네. 9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약한 분 쪽에 들어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박정희의 그 잔재들이 청산되고 뭐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유폐 생활을 했다, 은둔 생활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려진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 유경재단 이사장도 하고 했는데 모습은 피해자 쪽이었어요. 그때 네. 모습은. 이 부분에 살을 붙여도 되겠어요? 예. 네. 사실 이제 그동안 그 79년에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이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은둔 생활을 했다거나 그 피해자로서 입장이 설명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나오기는 했지만은 너무나 좋은 집을 그 당시에 모 기업 회장으로부터 집도 받았고 그때 당시 돈으로 6억 원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1980년부터 82년까지 한국문화재단, 영남대학교, 유경재단 이렇게 해서 다 넘겨봤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수조도 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계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영남대든 유경재든 거의 출근 다 했습니다. 사회 활동을 다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겠죠. 정치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공적 활동이고 나름대로 그렇죠. 활동을 한 그렇죠. 거죠. 정윤회 씨 다 했죠. 예. 정윤회 씨는 그 본인이 최순실 씨보다도 실세였다고 생각을 한 듯한데요. 그 정윤회 씨 부친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정윤회 씨 아버지의 발언을 한번 들으면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좋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게 그 대통령이 조금 자기를 조금 멀리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동안 조금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인터뷰를 보면 확실히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를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서 조정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씨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그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관계를 그렇게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또 같이 사시는 분도 아닌데 네. 그냥 느낌으로 아실 텐데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분명한 것은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가 작년에 이혼을 했다라는 그 사실. 그 저 시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그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혼했을까라도 생각할 거고. 그래서 그냥 이혼한 게 아니라 뭐 나오겠지만 이혼할 때 이상한 이혼을 했어요. 일반인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결혼 생활의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 이런 걸 달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알려지기를 최순실 씨는 재산이 뭐 말하자면 수천억 또 몇백억 이렇게 다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정윤회 씨는 그런데 재산을 청구를 안 했어요. 저는 그게 가장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재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대 조건이 없었을까? 거기 지금 이제 그런데 뒤늦게 1년 정도 있다가 뒤늦게 재산 분할 청구를 하고 그것도 잘해주니까 재산 명시 소송 신청을 했죠. 재산명시 신청. 네, 명시 소송 신청을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게 달라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취하했습니다. 취하했습니까? 네. 지난 9월에 그래서 그게 너무나 취하했어요. 의문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는 정상적인 이게 합의혼 우리 이제 그만 살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너무 거죠.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추측을 해보면 외부에는 그렇게 밝히자. 재산권이나 양육권은 나는 포기한다라고 밝히자. 사실상 그러지만 내가 너 이면 줄게. 당연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줄게 이 약속을 최순실 씨가 안 지킨 거예요. 1년 반 동안. 속이 타죠. 우리 그러니까- 추측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아니, 결혼할 그러니까 예.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근데 거기서 결혼하기 들어가는 전에도 정윤회 씨가 재산이 별로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친구분들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은 과거 옛날부터 총각 때부터 친구. 원래 술값 내기도 좀 변변치 않아서 힘들어하던 친구였는데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바를 차렸는데 의리의리하게 차렸더라라고 해서 그 뭐 최모 씨인가 하는 여자가 돈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 돈으로 차렸나 보다라고만 추측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재산은 원래부터 이제 사실 밝혀진 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향도 좀 미스테리해요. 밝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재산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승무원 생활을 했다는데 승무원 생활이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혼 과정 중에서 이제 다 협의 이혼하면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제척 기간인 2년 이내인 올 초에 소송을 재산 분할 청구만 따로 제기를 했던 거죠. 네, 2014년에 정윤회 씨가 그 비선 실세로 거론되자 최순실 씨가 이혼 결정을 했다는 그 최순실 씨 지인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 증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정윤의 그 문건 사건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 후로 그 사람이 뭐 실선이다 뭐하다 그러니까 이혼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꼭두각시였거든. 이 언니가 뭐 이렇게 시키는 거를 남편이 다 했던 거거든요. 이게 여성분 인터뷰인데 여성이에요? 목소리는 단순해. 이 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거는 틀린 말 같은데요. 하여튼 살다 보면 기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기본에 충실하면 크게 실패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정윤회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때 자신의 부인이었던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인데 저는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정윤회는 프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최순실은 완전 아마추어구나. 뭐 국민들도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부로 지내며 같이 대통령을 모셨던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뜯기로야 재밌는데 안 뜯는군요. 자, 완벽한 자기관리 그리고 끊이지 않는 잡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네요. 그죠?
아니 뭐 지금 프로와 아마추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아까 네. 보자 스타일에서도 차이가 나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방송 차원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 같고 유의미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끝에 가서 똑같이 문제 일으킨 것은 차이는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말에서 먼저 화두로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사실은 정윤회 씨가 본인이 프로라 그랬잖아요. 근데 프로가 아마추어를 선택했어요. 근데 아마추어라는 최순실 씨는 본인이 프로라고 했으니까 프로를 선택했어요. 그럼 누가 더 현명한 거예요? 최순실 씨가 현명하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저 완벽한 자기 관리 저 표현에는 뭐 동의가 잘 되지는 않는 거고요. 네, 동의 안 됩니까? 네, 뭐 아니 저도 정윤회 좀 씨 동의 안 돼요. 정윤회 씨의 뭐 행적 자기의 주장이죠. 그렇죠. 네. 본인의 정당화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뭐 교사들에게 최순실 씨가 폭언을 했다라고 나오면서 나온 얘기 자기 암편 아이 아버지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윤회 씨를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이혼하기 2014년 5월 이전에도 이런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돼 왔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시기 질투 같은 게 나왔다라고 본인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그것 말고도 둘 사이에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재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문제는 나중에 불거진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남녀 사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건 허위원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근데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차라리 정윤회 씨가 이혼을 안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지지는 않았을 거다. 정윤회 씨가 있었을 때는 별로 잡음이 없지 않았냐. 심지어 어떤 과거 친박 인사들은 나는 저 캠프를 이렇게 들락거려도 정윤회 씨 얼굴을 본 적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2002년 그 그죠? 미래연합. 네. 예, 미래연합 때 제가 출입 기자였어요. 네. 정치부 기자로서. 근데 정윤회 씨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제 눈에는 안 띄었어요. 그림자였죠, 거의. 저도 그렇게- 사실은 최순실 씨를 본 것 같은데 봤는지 안 봤는지 저도 왜냐면 저는 박근혜 최순실 씨를 대통령하고 몰라요. 일문 한 60분짜리 토론을 그리고 인터뷰도 했고 그래서 분명히 그때 아줌마 같은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그분이었겠다 이런 그런데 생각이 이제 좀 우리가 들어요. 뭐 그거는 맞아요. 그거 맞죠? 아니 차움 병원에 다닌 거라든지 여기에 그동안 밝혀진 행적에서 그 어떤 여성으로서 가깝게 지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최순득 씨 그거는 밝혀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깁니다. 네. 다만 공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허 위원장님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가요? 정윤회 씨가 옆에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 제가 듣기로 그때 미래연합 때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뭐 언론인도 있고 뭐 네. 정치인도 있겠지 않습니까? 술도 자주 먹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그런 자리 좀 피하고 싶어서 안 갔고 제가 네. 그때 젊은 기자여서 그랬는데 제가 이분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분은 최순실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정윤회 씨가.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는 안 했지만 이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나서면 그분께 누가 될까 봐 말을 안 하겠다. 예?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말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인터뷰가 마지막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저는 첫 번째로 그것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도대체 네. 어떤 관계실까? 두 번째, 이 사건이 꼭 최순실 씨라는 그 동네 아줌마 같은 분이 진짜로 주도했을까? 저는 아닐 수 있다라고 늘 얘기를 얘기하셨죠. 합리적 의심을 뒤에 또 누군가 제기하는데 있다라고 뭐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지 그 부분. 세 번째는 2014년 그때가 10월인가요? 문건 파동이. 네. 10월쯤에 문건 파동이 일어나서 정윤회는 완전히 권력적 측면에서 보면 제거됩니다. 우리가 두 분이 아까도 누가 사이가 나빴다 그러는데 그 소문도 많았어요. 사이가 나쁘다 이런 소문이 많았는데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두 분이 부부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형제끼리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권력 아닙니까? 네.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부끼리는 남남인데 그때 만약에 그게 어떤 권력 암투의 과정이었다면 그 이후로 최순실 씨가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아까 말한 대로 뭘 꼽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일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굉장히 참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네, 제가 볼 때 그래요. 자, 뭐 이재만, 정호성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윤회 씨가 뽑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이고요. 그다음 유흥업소 종업원과 마사지 원장은 이제 최순실 씨가 뽑았던 최측근이에요. 뭐 좀 약간 코미디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1998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로 났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사촌 오빠인 박재홍 전 장관으로부터 그 다리를 놔줘가지고 이해창 총재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 달성군의 보궐선거 때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되고 정윤회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좌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이 한 보좌관은 3명이에요. 지금 그 고인이 된 2012년에 고인이 된 이춘상 보좌관 가장 맏형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교통사고로 네.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 이재만 정호 그 다음으로 이재만 정호성을 본인이 한 거예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아니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기 부분은 대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 뭐 아까 나온 거 고영태 씨를 말하는 거고 앞에 있는 그렇죠. 영업소 종업원 마사지 원장은 저 이제 스포츠 K 스포츠 재단 초대 네. 그 이사장 정모 이사장을 할 때의 상황인데 지금 본인은 그나마 3인방이라는 비판을 얻었지만 조용하게 보좌했던 부분 또 여기는 능력이 안 되고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설치도록 만들었던 걸 대비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국가를 누가 더 흔들었습니까?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에서 구분을 해놨는데요. 뭐 이거는 또 누가 프로인지는 또 역사가 얘기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기서 얘기한 거. 또 요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일단 뭐 박관천 경정이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라고 얘기하고 이 문건 파동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최경락 교회가 자살을 했죠. 네. 이게 유출 문제만 건드리다가 나중에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까지 가게 되는데 본질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이 요 정윤회 문건과도 한 몸뚱아리를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갈 길이 멉니다. 숱한 측근들 가운데 왕의 남자 2위로 뽑힌 분은 누굴까요? 네, 조선시대 고종 황제 곁에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곁에는 또 이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눈치 혹시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트 한번 뜯어보죠. 네. 예. 예. 기춘대원군이라고 사실 언론계에서 그렇게 굉장히 이제 불렸던 분인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뭐 불로 오늘 뭐 그 여러 가지 뉴스 보니까 불로장생을 꿈꿨는지 이 김 전 실장 최순실 씨 모른다고 분명히 저한테도 밝혔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좀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가 다니는 그 차음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고요. 또 뭐 김종 차관도 그 최순실 씨를 그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만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그때 저랑 통화할 때 옆에 계셨잖아요. 그죠? 제가 분명히 최순실 씨 아십니까? 이거 그분 전혀 모른다고 했죠. 김기춘 실장이. 약간 배신감 근데, 느끼시겠어요. 나는 그분 그래도 원로시고 그다음에 또 검찰 출신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원로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길래 당연히 믿죠 저는. 그런데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이게 또 뭔가 잘못된 거다. 내가 또 속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분은 최순실 씨와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처음에 본인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최순실 씨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강남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미성 빌딩이라고. 네. 거기서 그거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게 2013년 8월인데 대통령 선거 당선 전후부터 해서 그 임명되기 전까지 이 건물에서 일을 봤다는 게 정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저 김기춘 실장은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사무실은 광화문에 있다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은 아까 그 김종 문체부 네. 전 이 차관이
자기를 소개해 준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한테 소개를 해줬다고 네. 검찰에서 진술한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김기춘 잘 아시죠? 뭐 개인적으로 잘은 네. 몰라요. 그 김기춘 실장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분은 이제 오랫동안 공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자할 때도 뭐 저분을 모르지는 않죠. 그런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최병열 전 이제 한나라당 대표 네. 같은 분하고는 친구 사이고 네. 또 그 옛날에 6인회니 7인회니 해서 네, 거기 들어가 박근혜 있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옆에 측근들 이제 원로 분들이 그 멤버지고 한데 말을 들어보면 저분은 평생을 검사로 사신 분이고요. 이게 허튼 말을 안 하고 농담 같은 것도 잘 안 하신대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대목 중에 하나는 저분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할 때도 친구가 놀러 와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구야 친구끼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넥타이를 메고 꼭 존댓말을 쓰고 자네 이렇게 네. 했는가 이렇게 경상도 스타일로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저분이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 모른다. 또 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네. 자기 그 입장에서 위치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분이라면 네, 이 뭐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그 치료를 또 받았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이제 있고요.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최순실 씨를 몰랐다라는 말을 믿은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 분 빼고 네. 한 분 빼고 네, 저는 뭐 못 믿었고요. 믿었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결고리가 하필이면 왜 줄기세포 치료냐라는 건데 최순실 씨도 차움병원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라고 자꾸 추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줄기세포 치료, 그것도 차움병원에서 연구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불법이냐고 하냐면은 이 면역 줄기세포라는 것이 신체에 들어와서 어떻게 암세포로 변이될지 아닐지 그 위험성이 아직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배양 부분에 대해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고 일본이 합법이기 때문에 돈 많은 분들은 일본 것을 몰래 받고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움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차움이 혜택받은 거 아니냐 하면서 최순실 씨가 받았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기춘 실장도 가서 받았다라고 한다. 퇴직하고 난 뒤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가서 받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뭔가 소개해 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연결고리는 분명히 최순실 씨인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비밀리에 간호장교가 왔다 갔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 현진 대통령의 혈액이 채취돼서 밖으로 나간 것도 이와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람들이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 안 해요. 저는 김기춘 실장을 제가 두둔할 생각이 전혀 아니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김기춘 실장이 이제 청와대에서 퇴직하고 차움병원이 그때부터 다 알지 않습니까? 줄기세포 이제 연구한다는 거 차병원이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또 주변에서 야, 그 줄기세포 그 효능 있다. 한번 해봐라. 그럴 땐 뭐를 추천하겠습니까? 그거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뭐 재이직 중에 네. 한 것도 아닌데. 뭐 또 나이 드신 분이 뭐 줄기세포 맞은 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네, 없고요. 네. 다만 최순실 씨를 알았냐, 이게 거짓말했느냐 안 했느냐, 알았다고 그 정도 봐야죠. 얘기는 합리적 하는데 의심으로는 합리적 의심으로는 알았다고 보는데 보는데 네. 그 직책상 지금 몰랐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는데요. 두 가지는 이제 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요. 이제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차움병원, 이 차병원 측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네, 2분 남았습니다. 192억 원의 지원을 받는 게 과연 이제 합리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쳤느냐, 그리고 어떤 이 국가기관의 정직성에 대한 문제겠죠.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CJ그룹 손보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뭐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LCT 관련 얘기할 때 그 포스코 사장이 LCT에 관련돼 있는 분이 아니냐 뭐 H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정식으로 저기한테 이제 항의가 아니라 이제 해명이 왔는데 그분은 그 포스코 에너지 당시에 에너지 사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한 그 H 분은 H 모 지금 현재 포스코 사장은 그 LCT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꼭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잠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영복 형님 친분이다. 이분 지금 인터뷰 안 하고 있어 사절하고 있어요. 네, 현기환 그 전 정무수석이죠. 야, 하여튼 뭐 가까운 분이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이영복 씨가 LCT를 맡고 나서 도저히 허가 나거나 진행 대결이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꼭 거쳐야 될 대표적인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부분들은 또 안 없어지고 했어요. 네. 안 하고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지금 하는데 그 과정에 정관계에 인물들이 많이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일단 불거진 게 여야를 넘나드는데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거론된 거죠. 네. 마지막 정리를 지금 30초 남았는데. 예. 이 LCT 사건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 지시한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의 루머로서는 뭐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이제 문재인, 김무성 두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그중에 한 분이 지금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죠. 저는 이것이 뭐 물타기는 안 하든 간에 이 사건이 검찰이 또 하나 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파헤쳐야 된다. 이런 것까지 또 덮어놓는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네, 현기환 전 의원은 그 당시 사상갑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산 지역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형님이라는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언론들이 의미 없이 할 수도 그거는 있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형님이라고 불러요. 네. 그거 뭐 너무 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판이 이어집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